경주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쌓인 도시는 매일 새벽을 맞아도 그 깊은 숨결이 느껴지죠. 정서연은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아직도 현실이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연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경주에서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버지는 이제 파킨슨병으로 누워 계시죠. 그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간병인에게 당부를 한 뒤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효암문화재단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문헌학을 전공한 서연에게는 꿈의 직장이나 다름없었죠. 고문서 복원과 연구를 하면서 아버지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붙어야 해. 그녀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학력과 논문 실적이 있었지만 지방에서는 서울의 경력이 때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너무 잘난 척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면접 장소로 향하는 길, 서연은 한옥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분명 길을 잃으신 것 같았죠. 할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노인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집에 가려고. 근데 여기가 어디지?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면접 시간까지 30분. 충분히 도울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노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주소도 기억 못하시고 이름도 가물가물해 하셨어요. 치매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노인의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효암문화재단 윤진섭 이사장. 믿기 힘든 우연이었죠. 할아버지, 혹시 효암문화재단과 관련 있으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 거기서 일해. 서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인을 도와 효암문화재단으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자신의 면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어르신이 지금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효암문화재단에 도착했을 때 이미 면접 시간은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인을 안내데스크에 모셔다 드리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휴게실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면접자 정서연 씨 맞으신가요? 면접실로 바로 들어가 주세요.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준비한 자기소개와 연구 계획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자 5명의 면접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서연 씨,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연구원으로 일할 생각을 하셨나요?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중앙에 앉은 여성은 특히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가 바로 최미라 실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셔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진섭 이사장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면접은 예상대로 냉랭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의 연구 경력과 논문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죠. 일주일 후 서연은 뜻밖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특별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통보였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면접은 최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 출근 날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연구실로 가는 길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 백이래? 이사장님이 직접 채용했대. 뭔가 있는 거 아냐?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담담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백이 아니었고 오직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출근 한 달째 서연은 자신의 업무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고문서 복원 작업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작업하는 날이 많았죠. 특히 최근에는 조선 중기 경주 지역의 희귀 문서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서연 씨, 이 부분 좀 이상한데. 이 글자가 뭐지? 함께 일하는 선배 연구원 김태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건 술이 아니라 유자예요. 필체가 흐릿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원문을 해석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연의 해석 덕분에 중요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자 연구팀 내에서 그녀의 실력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최미라 실장은 날이 갈수록 서연에게 냉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트집 잡기로 시작해서 점점 노골적인 방해 행위로 발전했습니다. 정서연, 어제 보고서 마감이었는데 왜 제출 안 했죠?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보고서요? 제가 들은 바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고. 내가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회의 참석 안 했어요? 사실 서연은 그 회의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 실장이 일부러 그녀에게만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었죠. 최 실장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서연 씨는 참 대단해요.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다니.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경비 아저씨의 말이 서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문이 커져갔어요.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맞나? 그날 밤 서연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모르는 사이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효암문화재단의 고풍스러운 본관 건물 3층에 위치한 이사장실. 윤진섭 이사장은 창가에 서서 달빛이 비치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와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고맙네. 그냥 테이블에 놓고 가게. 윤 이사장은 창가에서 돌아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서연의 상세한 이력과 지난 한 달간의 업무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태블릿에는 재단 내부 보안 카메라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윤 이사장은 서연이 입사한 첫날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길 잃은 노인을 도와준 그녀의 행동이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었죠.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윤 이사장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건 어젯밤 영상이구먼. 화면에는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남아 고문서를 살피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책을 뒤적이고
때로는 자료를 검색하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윤 이사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감동이 어려 있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미라 실장이 보였어요. 그녀는 서연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위의 서류를 살피다가 한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윤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가져간 파일의 표지에서 서연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분명 서연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윤 이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재단을 이끌어오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최 실장은 그가 직접 발탁해 키워온 인재였습니다. 내일이 임원회의 날이었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입니다. 기획이사 임명건도 있고요. 윤 이사장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마당의 돌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빛 속에서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내일 회의에 가져오게. 그리고 정서연 연구원도 회의에 참석하라고 전해. 비서는 놀란 눈빛으로 이사장을 바라보았지만 곧 이해의 빛이 번쩍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원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었어요. 그녀는 어리둥절했지만 지시대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재단의 가장 격식 있는 공간이었어요. 고풍스러운 한옥 양식으로 꾸며진 내부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미라 실장도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죠. 그녀는 서연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서연 씨, 왜 여기에?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때 문이 열리고 윤진섭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이사장은 천천히 걸어와 주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먼저 기획이사 임명건부터 논의하죠. 최 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노려왔고 이번에 드디어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서연은 왜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임명 발표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윤 이사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최근 우리 재단에서 중요한 고문서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 경주편의 누락 부분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죠. 최 실장이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윤 이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는 프로젝터를 켰고 스크린에는 연구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최 실장이 밤중에 서연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그 서류의 이름을 바꾸고 복사하는 모습까지 드러났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최미라 실장,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실장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지만 제대로 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어요. 저는 그저 윤 이사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넘쳤어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묵묵히 걸을 뿐이지만 그 진심을 훔치려는 자는 결국 그림자에 들킨다. 윤 이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최미라 실장, 당신은 15년간 이 재단에서 일해왔습니다. 내가 직접 발탁해서 키운 인재였지요.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대는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타인의 노력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켰소. 이는 우리 재단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 이사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최미라 씨, 당신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소.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됨을 선언합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은 충격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고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최 실장은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실수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공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모든 걸 잃어야 합니까? 윤 이사장의 표정은 변함없이 단호했습니다. 공로와 잘못은 별개의 문제요. 당신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최 실장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회의실을 나갔죠. 회의실 문이 닫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이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정서연 연구원. 서연은 긴장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당신의 연구 성과를 훔쳐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것,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딘 것, 모두 지켜보고 있었소. 서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이사장의 눈에 들어왔다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 이사장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면접 날 당신이 도와주신 노인. 그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하늘은 맑았고 봄 기운이 완연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죠.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진섭 이사장이었어요.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서연은 허둥지둥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윤 이사장은 천천히 연구실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과 자료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현재 작업 중인 고문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선시대 경주 지역의 사회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 이사장은 고문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역사학자의 눈빛이 빛났어요. 흥미로운 자료네요. 이건 아마 숙종 때 기록으로 보이는데. 서연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한때는 열정적인 연구자였다오. 지금은 경영에 매달려 많이 잊어버렸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고문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 이사장의 해박한 지식과 서연의 열정이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오랜 스승과 제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연 씨, 사실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윤 이사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부로 당신을 정규직 선임연구원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 고문서 디지털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제안이었고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윤 이사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도와주신 당신의 마음씨도 연구에 임하는 진정성도 모두 보았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이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 된 환자입니다. 그날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했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특별한 일입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발걸음을 멈춘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면접에 늦을 것을 알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재단이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윤 이사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달빛은 결국 진심이 머무는 자리를 가장 먼저 비추는 법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윤 이사장은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의 사건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날 효암문화재단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의 지휘 아래 고문서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었어요. 서연의 연구실은 이제 재단에서 가장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모여들었고 열정적인 토론이 끊이지 않았죠. 그녀가 이끄는 팀은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요. 이번 프로젝트로 문화재청 특별상을 받는다면서요? 동료 연구원 박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성공과 인정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연구와 팀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처럼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연구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한옥마당에 윤진섭 이사장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고요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문서를 정리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사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윤 이사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달빛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주의 밤은 늘 고요했고 오랜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서연 씨,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한번 말했죠. 달빛은 결국 진심이 머무는 자리를 가장 먼저 비추는 법이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요즘 그 말이 더욱 실감나네요. 당신이 이끄는 팀의 활기, 그리고 재단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
모두 당신의 진심 덕분입니다. 서연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덕분이에요. 윤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죠. 당신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 든 노인이었어요. 바로 윤 이사장의 아버지였죠. 아버지, 어떻게 혼자 나오셨어요? 윤 이사장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치매의 흔적이 잠시 가신 듯 했어요. 달이 너무 예뻐서 나도 보고 싶었어. 서연도 다가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서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기억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아, 당신. 그날 나를 도와준 천사구먼. 서연은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전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윤 이사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있겠나? 그날의 따뜻한 손길을. 세 사람은 달빛 아래 천천히 한옥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따스함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정서연의 이야기는 효암문화재단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달빛은 알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재단의 비공식 모토가 되었어요. 그것은 진실과 진심은 결국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아버지의 병원비 걱정 없이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연구는 국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매일 아침 재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어요. 달빛이 비추는 그 자리에 진심이 머물 때 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